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영유아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호남대학교 양은주 교수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저는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 얼굴은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영유아기는 급속히 성장하고 신경계가 크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통 체중이 어느 정도죠? 보통 3kg에서 3.5kg 정도 되죠. 그런데 1년이 되면 체중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장은 50cm 정도 되다가 1년이 되면 1.5배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때 바로 신경세포, 즉 두뇌가 크게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태아기,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후 1살 정도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뇌세포들이 생기고 2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생긴 신경세포들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들은 연결이 되고 쓰지 않는 것들은 없어지면서 이제 두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후 1살, 2살 정도까지가 신경계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는 두뇌 발달 그리고 또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영유아기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아이들의 급속한 성장 발달 그리고 신경세포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영유아기 이후의 성장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어렸을 때 영양 상태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양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성인기에 질병에 더 잘 걸리고 성인병에도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도 성인기 이후에 고혈압, 당뇨, 암 같은 그런 만성, 퇴행성 질환 이런 질병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양 상태가 아이들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성장이 다 끝난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 발달과 성장에도 중요하고요.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면역 기능이 좋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제 면역력이 높아서 아무래도 이제 잔병 치레를 않고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러면 성장기에 부족하기 쉬운 대표적인 영양소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는 중요한 작용이 시각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비타민 A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과 면역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녹색이나 붉은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근, 시금치, 늙은 호박, 특히 붉은색 채소에 굉장히 비타민 A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각종 작용을 하다 보면 산소가 유해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유해한 산소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 그리고 옆에 있는 비타민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나 C를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비타민 C로 돌아가서요. 비타민 C는 그 이외에도 피로회복, 면역력 향상용 비타민 C를 이제 섭취하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귤이나 딸기나 브로콜리나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에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나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산화를 막는 비타민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암 예방, 그리고 노화 예방, 면역 기능 유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는 리보플라빈인데요. 우리가 비타민 B2를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생성과 세포 재생, 피부 및 근육 조직 유지 등에 도움이 되는데요. 리보플라빈은 여러 가지 음식에 골고루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리보플라빈이 결핍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유를 안 먹는 경우에는 특히
리보플라빈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을 신경 써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철입니다. 철의 역할은 피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즉, 혈액 중에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이 철입니다. 철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가 빨간 거죠. 이 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철이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럽게 되는 이제 빈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철은 쇠고기나 굴이나 달걀 노른자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혈색이 없고 잘 뛰어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아이들,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철이 부족한 빈혈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혈색이 없거나 잘 안 뛰어노는 아이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먹는 거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칼슘인데요. 칼슘은 우리 골격과 치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칼슘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특히 신경 안정하는 것, 신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저녁에 이제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칼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슘도 리보플라빈하고 조금 비슷하게요. 일부 식품에만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우유나 치즈나 요플레 같은 유제품,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같은 멸치나 마른 새우, 그리고 이제 콩 제품에 칼슘이 많고요. 채소는 일부 푸른잎 채소에 이제 칼슘이 들어 있는데 아이들이 우유나 유제품을 안 먹거나 뼈째 먹는 생선을 안 먹거나 콩을 안 먹으면 이제 칼슘이 부족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안 먹는 아이들은 칼슘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근본식품을 활용한 요리인데요. 저희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이런 5가지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메뉴를 매달 메뉴에 별도로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금치 달걀말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백질 반찬인 달걀에다가 이제 시금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시금치를 잘 안 먹던 아이들도 이제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비타민 A를 보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단백질도 공급하고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철분도 공급하고 비타민 A까지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치즈 잔멸치 주먹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에다가 멸치를 같이 넣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바로 근본식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리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를 위한 저염 저당 조리법인데요. 아이들이 3세 전후로 해서 이제 미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짜게 먹거나 달게 먹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 아이들이 평생 짜게 먹거나 달게 먹는 그런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염 저당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먼저 나트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은 뭘까요? 나트륨은 소금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즉 소금이 염소하고 나트륨이 합쳐서 소금의 공식 명칭이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소금 1g에는 약 40%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1g에는 0.4g의 나트륨이 들어있죠. 미리그램으로 따지면 400mg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하고 영양소 흡수하고 특히 신경 전달할 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지 않거나 격렬한 운동선수이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나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나트륨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금을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충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땀도 흘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핍도보다는 나트륨은 과잉이 문제가 됩니다.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이제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수분량이 많아지면서 고혈압, 부종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 현황을 보면요. 1, 2세가 이제 필요한 양이
900g인데 이미 이제 1000mg을 넘고요. 그리고 3, 5세 되면 1000mg 필요한데 1500mg, 1.5배죠. 그리고 6, 8세가 되면 2배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트륨 섭취, 즉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영유아기는 미각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염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념 속에 있는 나트륨 함량을 한번 볼까요? 1티스푼입니다. 5ml 또는 5g에 해당되는데요. 나트륨,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1900에서 2000, 그러니까 거의 우리 3, 5세 유아에 필요한 양의 2배가 소금 1티스푼에 들어있는 나트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것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양의 2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트륨이 이제 소금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양조 간장은 소금보다는 훨씬 적죠. 물론 이 간장은 진간장이냐 어떤 간장이냐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 1g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간장은 한 5g 정도, 5배 정도에 쓸 수 있습니다. 즉 소금에 비해서 간장엔 나트륨량이 5분의 1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된장은 10g입니다. 고추장은 요거보다 조금 더 13g, 15g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1g 쓸 거면 간장을 쓰고, 간장을 쓸 거면 된장을 쓸 수 있으면 된장을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소금은 짠맛밖에 안 나는데 간장이나 된장은 또 구수한 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량은 줄이면서 싱겁게 하면서 음식을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금보다는 간장이나 된장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여기 된장 예를 들면 있는데요. 여기는 한 큰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mg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나트륨량이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염조리법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보다는 간장, 간장보다는 된장이나 소스, 그리고 다양한 다른 양념을 이용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이제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죠. 이런 저염 간장이나 된장이나 소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이제 원해서 만들어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트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에서 조림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생선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센 불에서 팬을 달궈서 기름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워서 내면 조금 더 먹기가 수월하고요. 고기나 생선은 그래도 소금을 적게 넣어도 괜찮은데 나물 같은 경우는 싱거우면 맛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량을 줄이려면 고기나 생선은 소금량을 줄이고 이제 나물 조금 더 간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물을 무칠 때 소금 대신 참기름, 들기름, 김, 견과류, 들깨가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맛을 내면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천연 재료나 신선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당은 뭘까요? 당은 물에 녹아서 이제 단맛이 나는 것을 당이라고 하고, 이 단맛이 나는 당이 우리 몸에서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다릅니다. 당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탄수화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곡류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리고 당질은 기본적인 당을 기준으로 해서 당이 한 개 붙어 있으면 단당류, 2개 이당류, 굉장히 많이 붙어 있으면 다당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단당류하고 이당류를 당류라고 합니다. 이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나 물에 녹으면 바로 녹아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바로 흡수가 돼서 혈당을 올리게 되고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당류를 많이 먹으면, 즉 이당류나 단당류나 이당류 같이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단맛에 빨리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당은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당은 자연식품 속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단맛입니다.
딸기나 우유나 토마토에 다 이제 천연당이 들어있는데요. 딸기가 더 달죠. 딸기에는 이제 과당이 많아서 그렇고요. 우유 같은 게, 흰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당이 들어있는데 유당은 단맛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양에 따라서도 이제 단맛이 달라지겠고요. 첨가당은 첨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잼을 만들 때 설탕 넣고 바나나 우유 만들 때 당을 넣어서 단맛을 내죠. 그리고 토마토를 끓여서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게 토마토 케찹이죠. 이런 가공식품 속에 단맛은 추가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주로 첨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첨가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유아 하루의 당 섭취량이 권장량이 25g인데 벌써 만 1, 2세만 돼도 50g 2배죠. 3, 5세, 6, 8세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사탕이나 과자나 초콜릿이나 음료 같이 이런 당의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어렸을 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저당조리법 몇 가지만 알아보면요. 앞에 저염조리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식품을 구매할 때 가공식품보다는 천연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첨가당, 설탕의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대신 단맛이 나는 채소나 과일, 천연당을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나 배나 퀴나 파프리카, 양파 등을 이용을 하고,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가열할수록 단맛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단 음식 요리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바로 양파죠. 만약에 이제 설탕을 넣는다 하면은 미리 넣지 말고 먹기 직전에, 그래서 조리 완료 단계에서 겉에다 살짝 뿌려서 단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왜 영양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5가지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염, 저당 요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원예인인 조리사님들이시죠. 조리사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